예,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제 유튜브 방송 어제 첫 방을 시작으로 오늘도 밤 10시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이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밤 10시에 고정 시간대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3,0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실시간 접속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시작하자마자 한 860분 정도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시 접촉 자수 3,000명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있다면요. 지금 당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그리고 주변에도 지금 당장 링크 공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보고 또 좋은 질문 많이 주시면은 더 방송이 풍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어제는 첫 방이라서 저희도 기술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고, 내용 구성도 조금 저희가 생소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전국 현안, 그리고 또 실생활에 밀접한 얘기들까지 두루두루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께서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한 시간인 만큼 댓글창에 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것들, 아니면 최근에 관심 가지시는 현안 관련 이야기를 자유롭게 해주시면은 방송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보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오늘의 근황을 설명드리면요. 오늘 저는 아침부터 굉장히 바빴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선거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각종 컨텐츠들, 영상 컨텐츠들 녹화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오늘도 제가 한 3시간 정도 영상 녹화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영상들을 곧 하나하나 선보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 곧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삼아볼 것은요. 윤석열 선고 임박 찬반 막판 총결집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실 오늘이 3월 14일입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화이트데이겠지만은 또 많은 분들에게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재판 선고하는 금요일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금요일 날 선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요일인 14일, 21일, 그리고 28일 중에 하루 선고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우세했는데요. 우선 2시간 남은 14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헌재가 선고할 일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넘어간다가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중에 선고가 이제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에 21일 날 선고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 주 금요일인 28일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 지금 선고를 촉구하고 있고요. 국민 여러분도 매주 거리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에도요, 집회가 선고되어 있는데요. 선고 전에 마지막 집회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 15일 탄핵 찬반 대전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인원들이 전국 곳곳 도심에서 집회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상되는 거는 서울 도심에서만 한 10만 명 정도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자는 신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100만 명까지도 서울 도심에 집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서울에서 100만 명 모일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또 워낙 지금 탄핵 찬반을 놓고 국민 분열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일단 서울에서는 크게는 광화문 쪽에는 탄핵 찬성파, 그리고 여의도 쪽에는 탄핵 반대파 분들이 모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좀 주춤했던 민노총 같은 단체들의 행진 행사도 지금 많이 잡혀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도 반대하는 국민들도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중에서도 저희 접속자 중에서도 내일 나가시는 분들이 일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심판 결과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오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 이미 아마 정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새몰이 하는 것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본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경찰이 내일 전국적으로 비상근무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내일은 집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요. 저는 사실 선고 당일이 더 걱정입니다. 먼저 선고 전날에 서울에 을호 비상을 내리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전국에 비상근무가 발령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고 당일에는 가포 비상이라는 것을 발령하겠다고 경찰이 예고했는데요. 이게 가포 비상이 뭐냐면요. 경찰의 비상체계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체계인데요. 이렇게 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해지고 모든 경찰관들이 연차, 휴가 가는 게 금지됩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한 14만 명 정도 될 텐데요. 14만 명 경찰이 전부 다 투입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전국에 기동대 2만 명 정도가 투입될 예정인데요. 기동, 순찰대, 형사 등 모든 가용 인력이 총동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 정도면은요. 그 경찰이요. 사실 대단한 게요. 경찰이 그 정보력이 뛰어납니다. 이제 국정원이 국내정보 수집을 못하게 되면서 경찰 정보 형사들이 사실상 굉장히 국내 정보 수집이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찰이 뭔가 정보가 있는 겁니다. 경찰이 분명히 전국 단위로 사실 사람들이 모이려고 그러면은 징후가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관광버스를 빌리는 분들이 많아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정보가 입수됐기 때문에 기동대를 2만 명 정도 투입하겠다 이런 예상을 하고 대비 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어제 발표된 MBS 조사를 살펴보면요.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든 결국 어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오면은 수용하겠느냐 아니면 불복하겠느냐 조사가 있었는데요. 글쎄요. 결과가 나오면 수용할 것이라는 사람들이 54%, 그리고 불복하겠다가 42%라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높은 불복 예상 수치인데요. 어떤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불복하는 분들이 결국 거리에 나서가지고 굉장히 강한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개혁신당을 빼고 야당 중에 보면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이런 당들 보면요. 아예 그냥 집회를 그냥 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박수현, 김준혁, 민영배 의원 등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로 벌써 70시간을 넘겼습니다. 이게 단식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상황까지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민주당이 최고위도 광화문에 나가서 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를 주재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암살 위협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신변 위협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최고위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불참할 거면 왜 최고위를 광화문 가서 할까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3보 1배도 하는 모습을 얼마 전에 보이던데요. 그냥 범야권으로 저희가 같이 활동할 때도 있지만은 이런 면에서는 제가 약간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과 정서적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범야권이 탄핵을 의뢰했다는 것은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범야권, 민주당이나 아니면 조국혁신당이나 저희 개혁신당처럼 탄핵에 찬성하고 탄핵 찬성 표결한 사람들은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얘기를 사실상 한 거거든요.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논리적 모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당도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 즉 윤석열 정권에서 빛을 못 보던 분들이 의회로 나서가지고 시위도 하고 목소리도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부가 어제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이 기각되니까 어제 말했던 것처럼 기세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이 석고대죄해라, 그리고 대국민 사과해라 이런 말을 자꾸 이제 하기 시작하던데요.
솔직히 좀 적반하장도 유무수지. 지금 왜 국민들이 거리에 나서고 이런 식으로 국론 분열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는 상황을 여당에서 나가서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건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번에 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가지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그건 좀 곤란하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너무 기분이 업된 것 같은데 담담하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3가지 요구안을 던졌습니다. 첫째, 대국민 사과를 해라. 그리고 2번째, 한덕수 총리 탄핵을 철회해라. 그리고 3번째,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을 복원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글쎄요, 사실 이거는 좀 이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한덕수 총리 탄핵 철회하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산 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경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경 협상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할 필요는 별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요. 오늘은 또 조선일보에서 법조 개인사를 인터뷰해가지고 앞으로는 탄핵 주도 정당과 의원의 탄핵이 기각되면은 소송 비용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을 기사에서 풀었는데요. 이건 좀 곤란합니다. 지금까지 누군가가 누구를 형사 고소해가지고 무혐의가 나오면은 뭐 택도 안 되는 고소고발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를 다툴 수는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고소고발이 무혐의로 나오게 되면은 아니면 무죄로 나오게 되면은 그 고소고발한 사람한테 비용을 청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런 공익적 목적의 고소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탄핵에 대해서도 아니 탄핵될 상황이 있으면은 탄핵 심판 걸 수 있는 거죠. 근데 탄핵에서 만약에 기각되면은 수억 원대로 예상되는 변호사비랑 이런 것들을 청구한 사람이 물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탄핵하는 상황 자체에서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옳지 않은 제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옛날에 그렇게 따지면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걸었을 때는 그건 좀 얼척없었던 건데 그럼 그때는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됐었던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거는 좀 과도한 지적이었다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의 시선은 이미 여야가 아무리 아웅다웅하는 것보다는 헌재로 가 있는 상황이죠. 사실 오늘 헌재가 선고를 안 한 것도 하나지만은 2번째로는 선고 기일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만은 저희도 이제 계속 바라보면서 전망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통 헌재가 선고하면은 금요일 날 선고했기 때문에 21일 아니냐, 28일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의도 바닥에 많은 루머들이 있는데요. 지금 헌법재판관 3명이 8명 중에 3명이 기각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각하 의견을 내가지고 나머지 5명의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하고 있다는 얘기도 소위 밭글로 이제 돌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정보는 전부 다 확인이 안 된 정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미 나왔는데 결정문 단계에서 지연이 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인터넷 짤방 보면요. 가끔가다 사람들은 놀리기 위해 가지고 기자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요 라고 이렇게 제목 올리고 나가지고 거기에 이미지 사진으로 친구가 내각을 어떻게 아느냐 라고 답했다라는 낚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재판관들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이걸 처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낚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요 제가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헌법재판소의 정통한 분한테 들었는데요. 여러분한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요. 평의 단계다, 평결 단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숨어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 먼저 평의라는 거는 어떤 사안에 대해 가지고 각자 돌아가면서 의견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행동이 뭐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느냐, 누가 만약에 이런 거를 논의하게 된다면은 각자의 의견을 한 번씩 내는 겁니다. 여기서는 탄핵 기각이다, 찬성이다, 기각이다, 인용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나게 아니라 충분히 이렇게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이제 선고를 하기 전에 평결이라는 단계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평결이라는 건요, 우리 국회에서 보면요, 국회 법안 처리할 때 보면 이렇게 합니다. 먼저 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찬성 토론과 반대 토론이 있으면 토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의장님이 투표를 개시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투표를 개시하면요,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단계부터는 투표를 중지시키고 토론하자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장님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의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고 결과가 전광판에 떠가지고 법안이 과반으로 통과되는지 아닌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평결 과정도 약간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평의 과정에서는 찬반 여론을 밝히지 않고요, 평결을 하겠다고 이제 주심 재판관이 선언하게 되면은 평결 단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뤄야 하는 것이 기각 또는 인용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한 명씩 의견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묘하냐면요, 순서가 이렇다고 합니다. 먼저 주심 재판관이 본인이 탄핵 기각 의견인지 인용 의견인지 밝힙니다. 그 다음에 가장 늦게 임명된 헌법재판관, 가장 최근에 임명된 분들이죠. 그분들이 기각 인용 의견을 밝힙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최선임 중에 한 분이 또 밝히고, 그 다음에 또 뒤에서 두 번째 분이 밝히고, 이렇게 한 명씩 이제 의견을 밝히는 건데요.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평결에 들어간 순간부터 헌법재판관이 본인의 의사를 이야기한 순간부터 자기 의견이 바뀌었다고 해서 뒤집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8명의 재판관이 이야기하는데 서로 그 전까지는 기각 의견인지 인용 의견인지 모르는 겁니다. 들어갔더니만은 8명인데 그 중에 2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은 최종 기각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8명을 순서대로 이제 그 평결을 내리는데 저는 기각이요, 저는 기각이요, 이렇게 만약 2명이 누적되게 되면은 슬슬 그러면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 인용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불안할 거 아니에요. 한 명만 더 기각 나오면은 이거 기각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평결 중단하고 가가지고 다시 논의해가지고 평결합시다,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표결을 시작하면은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만약에 탄핵 인용을 바라는 재판관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평결 절차에 들어가려면은 여기서 무조건 충분한 표를 확보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는 순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결 절차에 지금 아직까지 돌입하지 못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지금 평의 내용을 보고 내 동료 재판관이 인용을 할까 기각을 할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매일매일 평의하고 퇴근할 때마다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땐 나는 기각이에요,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의는 내용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결과를 확신하기 전까지는 평결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를 떠올려 보면요, 그때 이정미 재판관이었죠. 막 이렇게 몇십 페이지 써가지고 그때 18페이지인가 그렇게 요약본을 만들어 와서 읽었는데, 전문은 뭐 89페이지였고 18페이지 읽었는데 그때 줄줄줄 얘기할 때 처음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다가 그때 박근혜 파면이라는 말을 했을 때 전국에서 국민들이 드디어 대통령이 파면됐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때 이정미 재판관도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은 아침에 출근할 때 그 머리 감는 그 롤 기구를 달고 출근하셔가지고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느끼는 압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잠깐 여기서요. 지금 오늘 벌써 2,200명 가까운 분들이 여기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댓글 달아주신 분 많은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에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열렬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셔야지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예, 여기까지 광고였고요. 자, 어쨌든 선거가 나게 되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굉장한 신뢰가 있습니다. 이분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선거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나서 가지고 여론을 자극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좀 우려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뭐 경호처를 동원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선거 직후에 그럼 윤석열 대통령 파면된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뭐 며칠 내로 이제 관절을 비우고 본인의 사저인 이제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게 되면은 오히려 더 활발히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윤핵관이나 이런 분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대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도 500명 가까이 릴레이 삭발식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단체 이름이 대통령 국민변호인당인데 일반 국민들이 참여했다지만은 사실 글쎄요. 이렇게 뭐 삭발 투쟁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격렬한 분들인데 앞으로 좀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예측을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면은 파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당의 총재처럼 국힘을 다스리려고 할까? 아니면 정말 끈떨어진 사람처럼 버려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실시간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요, 근황이 궁금한 분도 있을 텐데요. 요즘 그 관저 주변의 기자들이 실제 관저 안 분위기를 살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뭐 그 멍멍이들 키우시는 강아지들과 산책을 하면서 몸을 추스르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동안 이렇게 수감 생활했는데 물론 수감 생활 하시는 동안에도 운동할 시간이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뭐 본인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인지 걷기나 아니면은 이런 가벼운 운동 등을 하면서 이렇게 몸을 추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9일에 삼청동 안가를 방문했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그거는 허위 사실이었다. 삼청동의 지구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을 뿐이다. 안가에 간 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거는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정치권에 이제 들어온 지가 한 14년 정도 흘렀는데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 사이에 뭐 국민들이 양극화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지금처럼 양극단으로 이렇게 치달은 상황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된 다음에 이 국민 통합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건데 사실 저도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저한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묻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소위 잠룡이라는 다른 분들도 국민 통합을 얘기하긴 하는데 이거 뭐 해결하려면은 좀 요원해 보이는 게 이 잠룡이라는 분들이 말로는 국민 통합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또 국민의힘에 경선 치르셔야 되는 분들은 지지층을 자극하는 선동에 가까운 행보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안타깝고 이재명 대표도 제가 봤을 땐 이미 민주당에서 거의 확실하게 대선 후보가 되실 텐데 또 자신의 지지층에 소구하는 발언만 하고 계시고 특히 이재명 대표 뭐 요즘 실리 따라서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진정성 없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건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은 지금쯤 국민통합 행보에 진정성이 났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들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강경보수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걱정스러운 말씀을 올리셨어요. 이번 주말이 걱정된다. 극단적 대결 양상이 예고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좌우 공존 리더십이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추상적이긴 하죠. 좌우 공존 리더십을 위해서는 홍준표 시장 같은 그런 여권의 원로급 인사가 이런 탄핵에 대해 가지고 좀 전향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경선이나 이런 것이 의식되시는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까지 윤석열 파면 이후의 운명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고 계신데요. 윤핵관의 저주가 시작돼서 선뜻 못 나설 것 같다. 장제원, 이철규 뭐 이런 얘기 또 달아주시기도 하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달아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이후 전국을 좀 얘기해 보자면요. 오늘 저희 개혁신당을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제가 경선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경선이 뭐 제가 단독으로 입후보했기 때문에 저만 영상을 올렸는데요. 제가 올린 정책 관련 제 생각을 담은 영상에서 이게 오늘 기사화가 많이 됐는데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사면 안 하겠다라고 제가 말한 것들이 기사화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냥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은 그런 과오라고 하면요. 지금 맨 앞에 서 있는 과오는 결국 내란에 준하는 그런 계엄을 일으킨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수 정치를 쑥대밭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자,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보수 진영이 완전 극우화돼가고 강경보수화돼가고 있던 상황 속에서 뭐 2020년 총선에서 압도적 패배를 당한 이유로는 거기에 황교안 대표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장착해가지고 거의 나락으로 수직낙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 들어가지고 김종인, 이준석 체제가 들어서면서 결국은 보수정당이 그래도 중도화의 길을 걷게 되고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 문재인 정부가 참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 정도의 바뀌는 의지가 보이는 보수라고 한다면은 한번 믿고 맡겨봐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실제 변화의 기운이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되고 대선 0.7% 차이지만은 이기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압승하고 이러면서 보수의 봄 또는 적어도 중도 보수의 봄이라는 것이 짧게나마 찾아왔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서울의 봄을 짓밟았던 전두환 대통령처럼 짓밟아 버린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라는 겁니다. 사실요, 그때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 1년 했을 때였고 임기가 1년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았던 것이 저의 2년 임기 중에 1년, 초반 1년은 말 그대로 제가 나간 선거도 아닌데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를 계속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윤석열 후보가 워낙 좀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은 부실하고 상태가 안 좋은 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후보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굉장히 때로는 다그치기도 하고 정말 강압적인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의 뜻을 꺾어야 될 때도 있었고 언론에 가가지고 우리 후보 저러면 안 된다 비판해야 될 점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한테 억하심정을 품을 만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마다 윤석열 후보한테 얘기했죠. 당신 이기고 싶으면은 정말 믿어라.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당신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라. 이기기 위해 가지고 지적도 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충격적인 충격요법도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예 대표님 알겠습니다. 이러놓고는 속으로는 꽁 해가지고 나중에 그 1년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사적인 복수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게 저한테는 중요했던 게요. 제 화려했던 모든 선거를 이겼던 제 앞에 1년보다 사실 저에게 더 가치 있었을 것은 그 뒤에서 1년이었어요. 이건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대한민국 정치를 완전히 뜯어고치고 싶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돈 없어도 인맥 없어도 실력만 있으면은 정치판에 와가지고 경쟁하고 그 2년 뒤로 예정되어 있던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길을 깔고 이런 게 제
도전 과제였는데 윤핵관이 싹쓸이 이렇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싸그리 이렇게 저를 짓밟으면서 그 아주 좁았던 기회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있으면은 아니 그거는 네 보수 잘 되라고 그랬던 거냐, 나는 민주당 좋아하는데 그거 나 별로 관심 없다, 이럴 분도 있겠지만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소중했던 기회이고, 국민의힘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의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변화가 끝까지 지켜지고 완전히 체질 변화에 성공했다면요, 민주당도 따라서 그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점이 있었죠.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그런 무지막지한 빌런에 의해 가지고 이 기회가 상실되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런 기회가요, 몇십 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인지도 저는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거대 정당에 36살짜리 당대표가 등장할 일은 앞으로도 한동안 요원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기회를 앗아간 것에 대해 가지고는 솔직히 사적으로는 굉장히 짜증이 나고 용서할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되는 일, 사실 내란 혐의가 만약에 실제로 적용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 가지고는 뭐 시간이 지나면은 마음이 좀 누그러질지도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는 몇십 년 만에 찾아온 그런 기회를 자신의 의심병과 자신의 우격다짐으로 날려먹은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전 도저히 그거는 아쉽기도 하고 아니면은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그게 제가 너무 다분히 감정적이라고 말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 정도의 중요한 기회였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후배들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와 다른 결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사단의 막내 한동훈과 함께 윤석열의 좌동훈, 우복현이라고 불렸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인데요. 저도 이분 만나가지고 긴 시간 얘기 나눠본 적이 있지만요, 이분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또 스마트한 분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주의 깊게 이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항상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직을 걸고 본인이 반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이복현 금감원장이 임기가 3달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왜 이 상황에서 어쩌면 민주당과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얘기를 이복현 금감원장이 했을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소신 발언일지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뒤를 보고 하는 포석일지, 윤석열 계엄 사태 이후에 벌어진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 이복현 금감원장과 다르게 또 그보다 앞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결이 다른 얘기를 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책 내고 이제 사실상 대권 행보 시작했는데요.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 만나고 싶다라는 말을 했던데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역동작 걸리면 끝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계엄 국면에서 대차게 윤석열 대통령 까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글쎄요, 본인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이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이 경선 앞두고 이것도 간을 보는 행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역동장에 크게 걸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웃긴데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동훈 대표가 그때 이제 법무부 장관 임명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인수위 시절이죠. 제가 차 한잔 마시려고 이제 인수위에 놀러 갔는데, 그때 장관 인선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저한테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뭐 누구는 이래서 장관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랬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을 하고 싶었던 국민의힘 모 여성 정치인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한테. 대표님, 옛날에 제가 누가 저한테 와서 외교부 장관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걔한테 야, 너 영어를 할 줄 아냐? 이렇게 쫓아보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다고 저한테 말씀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그 중진 정치인은 그것이 너무 분했던지 나중에 해외에 가가지고 본인이 갑자기 영어 연설을 하루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억에 그다지 영어가 아주 능숙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렇게 긁었더니만은 좀 긁히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반면 한동훈 장관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다 그랬을 때 저는 굉장히 그 당시 기준으로는 젊고 이미지도 괜찮은 편이니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왜 한동훈 그 당시 법무연수원 부원장을 장관으로 임명하려 하십니까? 그랬더니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동훈이가 말입니다. 그 영어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얘가 그런데 국제회의 같은 데 가서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영어 잘해서 뽑았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걸 봤는데요. 오늘 하필이면은요 민주당의 김동화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사진이랑 함께 Most dangerous man in Korea 이렇게 가장 한국에서 위험한 사람이란 뜻으로 페북에 썼는데요. 이걸 김동화 의원이 기자회견하면서 문법이 틀렸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우리 원래 그 영어를 배우다 보면요. 비교급 그리고 최상급 이런 거 하잖아요. 뭐뭐에다 ER 붙이면은 비교급, 뭐뭐에다가 끝에 EST 붙이면은 그 최상급 이렇게 해가지고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최상급 표현인 most를 쓸 때는 앞에다가 정관사 더를 붙여가지고 the most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김동화 의원이 지적했는데요. 사실 이 지적이 틀린 건 아닌데요. 한동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걸 통화로 반박하면서 이걸 MVP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Most Valuable Person 같은 건데 이렇게 약자로 쓸 때는 앞에다 더를 안 붙이지 않느냐라고 해명했다고 하는데요. 뭐 그냥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서로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도 자기들이 MDMK Most Dangerous Man in Korea라고 하려고 일부러 더를 생략했다 이랬는데요. 설마 우리가 최상급 문법을 몰랐겠느냐라고 했는데요. 제발 헛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MDMK라는 말을 유행시키려고 더를 생략했다라고 해명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정치인들이 조금 이런 좀 이상한 그 낌새가 보이면은 이거 어디서 본 건데 하면서 좀 이러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 민주당에 제가 뭐 그 의원님을 뭐 민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모 의원님이 그 국회의장님이 이제 민주당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판단을 하니까 국회의장을 비판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국회의장 성함을 넣고 GSGG라는 말을 올리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GSGG가 무슨 뜻이냐 그래가지고 혹자는 이제 개 XX를 이제 GSGG라고 쓴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때 그 민주당 의원님이 이걸 해명하기 위해 가지고 GSGG는 사실 그 개 XX가 아니다. 영어 약자다. 그때 Government Serves General Good인가요? 그래서 뭐 정부는 뭐 국민의 자유의지에 복무한단가 뭐 좋은 의지에 복무한단가 그래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축약어라고 해명하셔가지고 되게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전 그래가지고 이런 거 좀 정치인들이 그냥 실수하면은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영어 약어나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승부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영어 잘해서 법무부 장관 됐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본인의 그런 걸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 있으면은 지금 당장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다음 주에도 월화수목금 뵙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림 설정 해놓으셔야지 혹시 잊지 않고 보실 수 있고 여러분이 알림 설정과 구독, 좋아요를 해주셔야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줄 수 있거든요. 우리 한번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한번 널리 퍼져 봅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어로 잡은 거는요. 전세갱신 2+2+2+2+2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얼핏 봤을 때 이게 갑자기 수학 얘기인가 이렇게 싶을 텐데요. 민주당이 정책과제로 전세계약을 10년 동안 보장한 다음에 연장까지 가능하도록 임대차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의 그런 공약을 내놔서 논란인데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이 임대차 보호법 개정하면서 2년 계약을 또 한 번 연장 가능하게끔 해가지고 4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다시 2+2+2를 더해가지고 총 10년 가까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경제학을 배우면은 사실 이게 사실상 가격 통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2+2+2+2 10년 동안 일정한 비율의 전세금만 올릴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 갱신을 계속 하게 한다는 거는 글쎄요. 그 임대료 상승폭을 어떻게 제한하냐가 핵심이겠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 5%씩 늘릴 수밖에 없도록 재계약할 때마다 이렇게 제한하도록 한다고 하면요. 이런 겁니다. 경제라고 하는 거는요. 변동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10년 동안 당신이 5%씩 5번밖에 올리지 못한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우리가 복리로 쳤을 때 거의 한 30%, 40% 정도의 전세값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제한하는 건데요. 사실 10년이면요. 우리가 집값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를 따져보면은 그 이상의 전세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집주인이 사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선택하는 거죠. 만약에 전세값이 내린다 그러면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다시 다른 데 가가지고 계약을 하겠죠. 근데 집값이 오르는 상황 속에서는 그에 따른 손실이라는 것을 아니면 기회비용의 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집주인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4년의 계약을 사실상 보장하다 보니까 4년 동안 오를 수 있는 금액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 때문에 전세 품귀가 굉장히 심화됐고요. 근데 이게 막 10년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10년에 오를 수 있는 만큼 그냥 처음부터 전세금으로 때려 박아가지고 청구하는 겁니다. 싫어? 그럼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 원리를 무시하면은 임차인들이 오히려 전세 품귀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전세값이 폭증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경제 원칙을 또 무시한 그런 이재명 노믹스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 민주당은 왜 이렇게 집권을 하면은 항상 가격 통제책을 쓰겠다는 이야기만 할까요? 예. 사실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의 수요나 가격 통제가 들어가는 것도 옳지만은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 정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민주당식의 시장 원리를 무시한 경제 정책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은 이번에 또 이런 임대차 보호법 잘못 건드리면은 이거 아마 선거에서 큰 코 다칠 거다. 민주당이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전세 대란이 심화되니까요.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지고 나중에는 돈 한 푼도 없이 이제 빌라 사들이는 경우 갭이 없어도 아예 무갭 투자 같은 것도 이제 발생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매매가보다 전세값이 높아져가지고 황당한 플러스 프리미엄 투자까지 극성을 부리는 거고 이런 게 자꾸 활성화되게 되면요. 깡통 전세 같은 거 나와가지고 저는 오히려 젊은 세대가 전세 사기 당하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임대차 3법 같은 것들 민주당이 건드렸다가 완전히 정권 5년만 내준 거 아닙니까? 도대체 민주당의 그 전략가나 아니면은 정책하는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앉아 있는 거길래 5년 만에 정권 내주고도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민주당은 진짜
답이 없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계속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너무 낮다는 거를 계속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런 제도를 얘기하는 건데, 해외에는 월세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우리는 전세라는 특수한 제도가 있는 것이고, 전세는 목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는 이런 가격 변동성이 생기면은 목돈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훨씬 위험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몰아가게 되면요, 그 목돈의 변동성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 계약을 임차인도 임대인도 안 하려는 문화가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사실상 사라지고 다 월세로 이제 살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다 아시지만요, 전세와 월세의 실부담을 비교해 보면요,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월세가 전세보다 같은 집에 대해 가지고 2배 이상 비싼 거주 비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바로 집 없는 서민들, 전세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서민들이 가장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이런 설익은 부동산 정책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오히려 젊은 세대 아니면은 취약계층의 주택난이 가중화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작년 말에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님이 전세계약 갱신권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여론이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철회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러면 집주인은 무슨 죄입니까? 집을 사가지고 공공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자신의 자산으로서 집을 샀는데 세입자 계산하겠다는 사람에게 무제한으로 그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해줘야 된다라는 법이 생기면은 집주인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제가 가끔가다 이재명 대표의 호텔 경제론 같은 거 이제 얘기할 때 결국 호텔에 무슨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다시 가져가면은 돈이 돌지 않아도 경제가 살아난다. 그게 아니라 호텔이 독박 쓰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설계하는 제도도요, 큰 돈을 주고 집 사는 사람한테 온팡지게 뒤집어 씌운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그리고 시장이 왜곡됐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제발 좀 이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후폭풍을 기억하면서 이런 정책은 좀 조심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런 식의 부동산 정책에 혼란이 있다 보니까 젊은 세대도 어떻게든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주택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공시가가요 지금 7.8% 정도 올랐는데 전국 오른 거에 2배 정도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금리에 진짜 영끌해가지고 신혼집 젊은 세대들 마련하는데 이게 지금 주변에 이자만 300 내는 집들도 있다. 이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좀 민주당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코로나의 그런 인플레 상황 뒤에 이제 좀 각국 정부에서 인플레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펴면서요,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세계 주요 도시의 집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만 지금 시속고 있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지금 저는 정책적으로 민주당이 그런 설익은 이상한 정책을 펴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요,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은 집값 잡으려고 이런저런 이상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고,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은 공급 확대를 통해 가지고 집값이 내려가고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집값은 수요와 공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특이하게 보수 정권인데도 지금 집값 안정화가 잘 되고 있지 않거든요. 아마 윤석열 정부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보수가 아닌가 봅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의 충성스러운 검찰총장이었던 것처럼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보수의 방법론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럼 이준석 당신은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정책 어떻게 가져갈까,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 서울에서 상계동에서 정치를 할 때는 상계동은
아무래도 구축 주공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계동의 노후 아파트 단지, 지금 그런데 상계동이 용적률이 막 150%, 175% 되는 그런 구축 아파트들은 요즘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고 건축비가 올라가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주택가가 옛날에는 지금 상계동에 뭐 상계 9단지, 7단지 이런데 5억, 6억 주고 집을 사가지고 건축비를 한 뭐 4, 5억 얹어가지고 거기다 금융비용까지 하면은 거의 한 9억 이상 드는 비용을 들여가지고 재건축에 들어갔을 때 과연 그 집이 10억 이상의 집값을 가질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확신이 서는 단지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더디게 추진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추진되게 하려 그러면요. 이게 거의 그 준주거 수준으로 이걸 풀어줘 가지고 용적률을 확 높여주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인데, 또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사실 서울시에 아파트가 과공급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지금 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은 솔직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혼선이 지금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제가 또 동탄에 가보니까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동탄에 지금 제가 가보니까 동탄은 신축 아파트가 대부분이잖아요. 동탄에는 그런데 희한하게 한 집마다 애 둘, 셋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부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어떻게 애 둘, 셋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요즘 세상에 키우십니까? 그랬더니만은 저희가 2명, 3명 낳았더니만요. 다자녀 특별공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청하기 쉬워지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2명도 다자녀 공급이 가능해졌지만요. 예전에 세자녀 다자녀 공급이 가능했을 때 그런 세자녀 다자녀 공급을 했던 시기에 많은 분들이 그 세자녀 가진 분들이 동탄으로 유입됐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지금요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좀 얘기한다면요, 서울에는 사실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려 그러면은 재건축 재개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서울에는 공급할 수 있는 용지가 다른 용지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냉정하게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서울에 지금 뭐 재건축 재개발 하게 되면은 조합원 분양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분이 있게 되는데 이 일반 분양의 모든 물량 또는 대부분의 물량을 저는 한번 다자녀 특별 공급으로 3자녀 이상에게 한번 공급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서울의 신축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되는 아파트의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분양가가 얼마든지 간에 그래도 한 몇 억 되는 차익이 예상되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에서 뭐 3자녀 낳으면은 뭐 1자녀 낳으면 뭐 몇 천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걸 예산으로 다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자녀 특별 공급을 만약에 지금은 보면 청약 점수대로 가잖아요. 그럼 무주택 먼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다자녀도 당연히 점수에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봤을 때는 다자녀 공급 쪽을 몰아주게 되면은, 글쎄요, 젊은 부부 입장에서는요, 알콩달콩 이렇게 부부가 뭐 맞벌이 해가지고 매년 몇 천만 원씩 모으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재테크의 방법이겠지만은, 빨리 아이를 둘 셋을 낳아가지고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들어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공급받는다. 이게 만약에 실질적인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재건축 재개발 일반 분양분을 몰아주자. 이걸 제가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됐을 때는 출산율 정책과 주택 공급의 정책이 같이 엮이게 되면은 저는 꽤 괜찮은 대안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데 이게 뭐 되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정책적 보완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 뭐 부부 중에서 뭐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난임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만약에 정말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면은 그럼 이건 차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조건을 좀 넓혀가지고 뭐 아이를 뭐 3명 낳은 분들도 좋지만은 아니면은 정말
배 아파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정말 부부가 난임인데 만약에 또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길 원한다든지 해가지고 일정 기간 이상 입양해서 키운 아이가 있으면은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또 이렇게 숫자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대안들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화해서 성안해가지고 저는 이런 주택 공급 정책과 출산율 정책을 묶어내는 것이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안 해주셨다면은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오늘 다뤄볼 세 번째 주제는요. 기저귀 차고 4세 고시?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출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에서도 지금 폐교되는 학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상계동에 있을 때 상계동 옆에 도봉구에서도 지금 고등학교가 폐교된 학교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사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부담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보통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사교육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한 해에 전체 사교육비가 29조 원이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한 해 전에 27조 1천억 원이었는데요. 7.7% 증가한 수치고요. 2007년부터 이런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문에 조간을 장식한 건 뭐냐면요. 영유아에 대한 과도한 사교육이 이제 거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른바 7세고시라고 강남에 있는 유명한 영어 학원에 들어가려는 만 5세 아이들이 수백 명이고 이 7세고시 준비생인 만 4세 아이들을 가르치는 또 학원과 과외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인데 야, 지구에 물이 없어진다면 이게 영어로 하면 What will happen when Earth has no water? 인데 이게 그 7세고시라고 불리는 학원의 만 5세 아이들 입학 레벨 테스트 주제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 학원에 다니려면요. 이런 작문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단어, 문법, 독해 문제를 약 1시간 만에 풀어야 되는데요. 1:1 영어 면접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개탄스럽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에 저 5살, 6살 이런 나이면은 한국어도, 우리 국어도 제대로 아직까지 연마하지 못했을 나이인데 뭐 그렇게 영어 연마한다고 이렇게 하느냐 싶은데요. 매년 말 치러지는 레벨 테스트에 수백 명이 응시하는데요. 입학 정원이 30-4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학원에. 그래서 한번 불합격하면요. 이 재응시도 몇 개월 동안 못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7세고시, 만 5세고시라고도 불린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거는 정말 개탄스러운데요. 저도 뭐 영어를 못한다 소리를 듣지는 않는데요. 영어 저렇게 조기 교육해가지고 뭐 크게 달라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라는 게요. 어릴 때는 뭐 발음인 것 같고 어릴 때는 뭐 단어 몇 개 외우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지만요. 나중에 영어도 가면은 결국에는 사고력입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반기문 총장 영어 하는 거 보면서 저분이 발음은 조금 투박할지도 모르고 하지만은 정말 그 사고의 깊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도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사실 훨씬 나중에 지식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건데 뭐 영어 발음 좀 굴린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요즘 가끔가다 얘기 나오시는 조태용 국정원장님 있잖아요. 이 조태용 국정원장님이요. 대한민국 외교관 중에서 최고 엘리트 중에 한 분입니다. 저 조태용 의원님 진짜 의원님 시절부터 굉장히 좋아하고 했지만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정말 제가 당대표 시절에 제가 외국 대사들 만나가지고 뭐 외교하고 아니면 또 해외 출장 가가지고 제가 외교하고 이러면은 같이 따라가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조하고 이러셨던 분인데요. 정말 외교관으로서의 그런 프로토콜에도 굉장히 능숙하시고 이 외교관이시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약간 생존형 영어 미국 가가지고 이제 수업 듣기 위해 살기 위한 영어를 하는데요. 조태용 의원님은 단어 하나하나가 고급스러우시고 굉장히 그 영어를 잘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런데 또 발음이 아주 이렇게 막
굴러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외교관 중에 탑으로서 아주 그런 능숙한 영어 구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때 워싱턴에 미국 국무부에 이제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당대표 취임하고요. 정말 놀랐던 게 제가 국무부에 들어가니까 그 국무부 차관보가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같이 출장 갔던 의원님이 저랑 조태용 의원님이 가고 그다음에 또 저 태용호 의원님이 같이 가셨어요. 태용호 의원님이 가셔가지고 저희 이제 셋이 그 회의장에 들어가가지고 미국 국무부 차관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국무부 차관보가 그 얘기하더라고. 놀랍다고. 왜냐? 한국에서 무슨 이렇게 대표단이 왔는데 자기들이 처음 겪어본다. 이렇게 셋이 앉아가지고 자기들이랑 영어로 이렇게 외교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를 처음 겪어본다. 이런 얘기를 그 외교부 차관보랑 같이 온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농담조로 제가 답변해 줬어요. 그것도 그거지만은 아마 내가 세계 최초로 왼쪽에는 남한 출신 외교관, 대한민국 출신 외교관, 오른쪽에는 북한 출신 외교관을 데리고 온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실제로 태용호 의원님도 같이 갔으니까요. 근데 태용호 의원님도 기억해보면 영어 되게 잘하시거든요. 태용호 의원님이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태용호 의원님이 원래 영국 공사를 이제 북한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김정철이 이제 그 김정은 형이잖아요. 김정철이 에릭 클랩튼 콘서트인가요? 거기 가는데 태용호 의원이 보좌하러 가는 그 영상에 처음 잡힌 게 태용호 의원님의 첫 영상에 잡힌 거였는데요. 태용호 의원님 영어 하시는 거 보면요. 놀라운 게요. 태용호 의원님 영어 진짜 잘하십니다. 단어도 고급스럽고 그리고 진짜 사전에 나올 만한 단어 같은 걸 쓰세요. 예, 진짜 일상생활에서는 알 수 없는 단어들. 그리고 발음이 거의 완벽한 영국식 발음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영어 배우시거나 미국에서 영어 했던 사람들은 미국식 영어 발음들이 나오는 태용호 의원님은 완전히 영국식 영어 발음을 구사하시거든요. 각 잡힌 영어를 구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태용호 의원님한테 너무 그 단어도 사전에 나오는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시고 그다음 발음도 너무 이렇게 칼 같은 발음 하시니까 제가 태용호 의원한테 끝나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혹시 의원님 북한에서는 그 외국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칠 때 맞아가면서 배웁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서 너무 각이 잡혀 있었어 가지고. 근데 하여튼간 저는요 그 태용호 의원님이 뭐 조기 교육 같은 거 받으셨겠습니까? 가가지고 다 외국어학원에서 나중에 나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각 잡힌 영어 하신 거고 조태용 의원님 같은 분들도 그 외교관으로서 외국 공무원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본인의 커리어 연마해가지고 그런 훌륭한 영어를 구사하시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조기 교육해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한 영어 할 일은 없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자, 작년에 사교육비가 오른 이유 중에 또 하나 살펴보면요. 의대 증원 이슈가 있었다라는 해석 나오더라고요. 당연하겠죠.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뭣도 모르고 의대 증원 2,000명 질러버렸으니까 그거에 몇 배나 되는 사람들이 의대를 노리고 의대 학원 또는 의대 재수학원에 다녔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에 끼친 여러 가지 해악들이 있습니다. 꼭 빨리 이게 바로잡혀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요. 교육부가 영어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가지고 지나친 광고나 초과 교습비 징수 등에 대해 가지고 특별 점검한다 그러는데요. 사실 이런 거 별로 의미 없을 겁니다. 예,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하나씩 키우는 상황이 되어 있고 그 아이 하나를 위해 가지고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이 문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 조류를 어떻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 오늘 제가 신문기사로도 지적을 했는데요. 교육개혁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건드려가지고 친 사고가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실패 중에 저는 가장 심각한 게 교육개혁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킬러 문항이 왜 수능에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교육부에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됐고요.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사임하면서 그때 난리가 났었죠. 강남의 1타 강사들이 문제라면서 갑자기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공개적인 망신 줬고요. 국세청에 조사 사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검찰로 치면 특수부 같은 곳인데요. 이 조사 사과가 갑자기 현우진 씨 같은 사람들 털기 시작합니다. 사교육 카르텔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학생을 가르쳐 보긴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육 문제에 태클하기 시작하면서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튀게 된 것이죠. 사실 킬러 문항은요, 수능 문제지가 아니라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윤석열과 이재명 이름이 쓰여진 투표용지가 킬러 문항이죠. 뭘 골라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지적했던 게 뭐냐면요. 그 수능 시험에 비문학 지문에서 국어 언어 영역의 비문학 지문에서 왜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 나오느냐, 지문의 내용이 이렇게 했는데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시험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겁니다. 수능 시험은 사고력과 논리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암기 시험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맥락을 미리 알고 있는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한쪽이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를 만한 사전 지식이 없어야 할 만한 내용을 깔고 거기에서 논리적 판단을 하도록 보는 문제가 비문학 지문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모르는 내용이 나오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엎어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에 있어가지고 변별력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준킬러 문항이라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오히려 시험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섣불리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막 들쑤시려 놓은 것입니다. 애초에 그러면요, 비문학 지문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 영역에 있어, 국어 영역에 있어가지고 이런 난이도 조절 기능이 부여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머지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절대평가제를 강화하면서 결국엔 거기서 승부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가 되고 이러면서 영어에서 변별력을 가지기 어려워진 상황이 되는 겁니다. 뭐 절대평가의 취지에 대해서는 또 공감하지만은 변별력이 떨어지는 우리가 이런 걸 그 수능 같은 거를 스탠다다이즈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표준화 시험이라는 거죠. 표준 점수가 나오는 표준화 시험인데 변별력이 떨어진 표준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 그래가지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건드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저는 뭐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요. 좀 장기적 구상에 따라 가지고 이런 걸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제가 제 교육 공약에 대해 가지고는 확실하게 한번 날 잡아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 공약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많아 가지고 오늘은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은 제가 지금까지의 선거 캠페인과 다르게 정말 교육, 과학, 그리고 노동, 외교 면에서는 완전히 압도적 새로움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이력을 봤을 때 제가 교육봉사단체도 하고 그래가지고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해봤고요. 제가 어쨌든 이공계인으로서 과학 분야에서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어쨌든 회사도 짧게 봤기 때문에 경제인의 영역에 대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처럼 트럼프와의 대미 외교 같은 것이 중요해진 상황 속에서 다른 후보나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 확실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예. 오늘도 1시간 넘게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예. 오늘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달아주고 계신데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뭐 금융에 대해서도 좀 내용을 다뤄달라라는 분도 있고요. 예. 동탄의 기적이 전국의 기적이 되길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과학 이공계에 연구비 삭감한 것도 한번 다뤄주세요. 이런 것들. 저도 이런 거 다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AI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하는 얘기도 좀 비판해달라. 이런 것도 있고, 예, 영어 어떻게 하면 잘하나요? 죽기 살기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죽기 살기는 제가 뭐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살면서 삶의 영역에서 영어가 필요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를 하다 보면은 해외에 있는 다른 개발자와 교류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영어를 좀 더 해봐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고, 해외 GitHub 이런 것들 좀 보고 나에게 필요한 소스 패키지 같은 거 찾으려 그러면은 영어를 잘해야겠네. 챗GPT를 쓰고 싶은데 내가 챗GPT 같은 데다가 영어로 만약에 커맨드를 날릴 수 있으면은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생각이 들 때 오히려 영어를 내가 공부할 수 있게 되는 동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반농담으로 영어를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어릴 때 게임을 많이 했는데요. 게임이 그 당시에는 영어로 된 게임들이 많았죠. 그래서 게임 하려고 제가 영어를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게임이 어떤 정도의 게임이냐면요. 예전에 심시티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심시티 2000, 심시티 2000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이제 심시티가 윈도우즈용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도 그 당시엔 획기적이었고 그래서 재밌게 제가 밤새도록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도시를 경영하는 도시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심시티에서 이 턴제로 가거든요. 한 달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심시티 게임에서 저한테 신문을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시장님, 제가 그 게임에서 시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님, 그 우리 도시에 지금 뭐 오염이 뭐 폴루션이 많아지고 있고 크라임 레이시 높아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막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도시 경영 게임을 잘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신문을 정독하게 돼요. 그럼 그 안에서 굉장히 영어를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거는 좀 막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흥미를 느끼면서 학습했을 때 확실히 효과가 좋다. 그리고 이걸 더 더하자면요. 제가 미국에 가서는 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는데요. 뭐가 있냐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마침 그때 청춘 드라마 성격의 드라마가 하나 이제 방영되고 있었는데요. 그때 무슨 드라마였냐면은 DOC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청춘 드라마 같은 건데 디 오렌지 카운티라는 드라마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라 그러면은 굉장히 바닷가에 좋은 해변가가 있고 우리로 따지면은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압구정 느낌의 그런 동네로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사는 그 아주 돈 많은 청소년들의 삶을 이렇게 그린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매력적인 배우들 에 빠져가지고 제가 그 오렌지 카운티라는 몇 부작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전에는 뭐 많은 분들이 프렌즈 이런 거 보면서 영어 공부했을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뭐 왕좌의 게임 이런 거 보면서 했겠지만요. 확실히 재미있어 하는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요. 이런 것들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공유하면서 밤 10시부터 언제든지 재밌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제 하루 동안에 한 4,000명 정도의 구독자분들이 늘어주셨습니다. 어제는 첫날이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주신 거겠지만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주중에는 라이브, 주말에는 제가 또 재밌는 분들과 녹화한 영상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밤 10시엔 이준석의 라이브. 앞으로 많은 시청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십시오.